오늘은 널 만나고 싶어. 내일을 함께 꿈꾸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어. 오늘도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은 통장을 스쳐만 가네. 왜 우린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자꾸만 가난해져 가는 걸까.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여성 노동자의 배진경,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는 안녕하세요, 중원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혼지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나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성주의 저널 1다 기자 나랑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랑 기자님은 한동안 좋은 곳에 갔다가 컴백을 하셨어요. 첫 방부터 펑크를 냈습니다. 펑크를 내시고. 자, 근데 이제 여성주의 저널 일다 생소한 분들 꽤 되실 거예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짧게 소개 드릴게요. 1다는 2003년에 창간해서 올해로 13년을 맞은 페미니즘 인터넷 언론이고요. 상업 광고 없이 독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독립 언론입니다. 여성 노동 이슈를 비롯해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같은 여성폭력, 또 비혼 여성이나 싱글맘, 입양에 대한 이야기, 장애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처럼 기존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보도하고 있어요. 예. 네. 아유, 또 후원할 곳이 한 곳 늘었죠? 아유, 환영합니다. 독립 언론입니다.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최저임금 편, 요거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영혼지혜님, 이제 2017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이 났죠?
네, 7월 16일 새벽에 노동자위원이 퇴정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요. 사용자위원이 수정 제출한 안을 표결에 붙여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7.3% 인상된 시급 6,470원이고요.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하면 월 135만 2,230원을 받게 됩니다. 7.3%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숫자예요. 2014년도에는 7.2%, 2015년에는 7.1%, 2016년에는 8.1%. 근데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7에서 8% 사이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아랑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늘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매번 공익위원들의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름이 공익위원이지 이분들 정부가 임명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이 정부 거수기 노릇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 편이라는 거는 결국 사용자 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4.13 총선 때 각 정당들이 너도 나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잖아요. 민심을 반영한 것이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런 민심이나 정치권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이번에 이제 노동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퇴장을 하고 나면은 사용자위원하고 공익위원이 결정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제 퇴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노동자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10,000원의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겠지만 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이걸 이제 약간의 퇴장, 부분 퇴장 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부분 퇴장하고 다시 들어가고 해서 12월까지 끈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올리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뭐 어떤 조율을 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12월에 결정을 하든 8월에 결정을 하든 어차피 매번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퇴장을 안 해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계속 끌어온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번 반복이 되니 우리 국회로 한번 넘겨보자라는 얘기도 좀 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전 좀 들어요. 네, 지금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로 가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조금 개선을 해보자. 그러니까 공익위원을 지금처럼 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좀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뭐 싫은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진 안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저임금 1만 원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전 이건 매우 정치적 결단이거든요.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을 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보고 그것을 보완 그러니까 뭐 단계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1만 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 그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 지금 저 새누리당도 사실은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 네. 입장에서. 네. 그럼 9,000원이냐 10,000원이냐를 가지고 어쨌든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어쨌든 9,000원에서 시작하든 10,000원에서 시작하든 하고 그냥 그 구체적인 논의를 최저임금 심의위에서 맡기는 게 낫지. 저는 그러니까 법을 굳이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전 이번에 여야가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인 구조에서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여야가 같이 힘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후에 이런 얘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조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2017년 최저임금은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미달되는 노동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정부가 철저하게 근로 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내 임금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내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주 40시간 노동하면 월 135만 2,230원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저임금 10,000원까지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난번 최저임금 편 시작할 때 나온 노래가 뭐예요? 노래 은근히 중독성 있더라고요.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노래 잘하신다. 소솔파 미솔 시도레도. 그거 최신곡인데요. 네. 한국여성 노동자에서 제작한 노래예요. 그래서 한국여성 노동자가 작사를 했고 네, 윤민석 선생님이 작곡하고 또 우리나라가 부른 올려라 최저임금이라는 노래인데요. 저희가 매년 최저임금 현실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투쟁하면 좀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중에 그 가사 왜 우리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자꾸 가난해지는 걸까 이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데요. 왜 샌더슨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을 일하고도 가난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저임금층을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걸 힐러리가 지금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 8시간 하고 주 40시간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해지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눈물이 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팟캐스트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뼈 빠지게라고 하는 그 가사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에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요? 이게 뼈 빠지게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세지 않냐. 네. 그래요? 그게 너무 또 어떻게 듣기에는 너무 서글프다. 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뼈 빠지게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구나. 가사에 저는 들어갔어요. 확 닿았어요. 그렇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올려야지. 네, 그래서 지금 올려라 최저임금 요 노래는요. 지금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에 음원하고 악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뭐 MR도 올라가 있고 AR도 올라가 있고 악보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작곡가이신 윤민석 선생님도 거기에 동의를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무료로 쓰시라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많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윤민석 알겠습니다. 쌤 정말 감사하네요. 네. 우리 일단 아랑님은 좋은 얘기 한번 해보죠. 한 달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만 다녀와서 죄송합니다. 휴가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다고 난리던데요. 그래요? 우리 옆집 아주머니도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휴가 갔다 오면 얼굴도 좀 까맣게 타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말끔해 보여요. 가서 뭐 스파를 오지게 받는 식이 아닌가. 네, 마사지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발리에 가서 23일 동안 있다가 며칠 전에 귀국을 했는데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여행 가기 전에는 발리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발리 신혼여행지 아니야? 막 이랬는데 사실 발리가 숨은 매력이 엄청 많은 곳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오래 머물렀던 우붓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도시와 시골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걷다 보면은 분명히 서울 홍대 같은 거리예요. 맛집들 엄청 많고 매일 라이브 음악 연주하는 바들 있고 가게들 있고 그런데 골목 안으로 딱 들어가면 논이 있거나 숲이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밤에는 골목 안쪽에 있는 숙소에서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잠들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논이나 숲 풍경 보면서 아침 먹고 낮에는 걸어서 근처에 있는 맛집 가고 밤에는 라이브 연주 들으면서 모히또 한 잔 하고 신선으로 이거는 모히또 나왔다. 네, 무알콜 모히또 무알콜 모히또였어요.
술을 못 마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시와 시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고요. 발리가 신들의 나라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신들을 향해서 발리 사람들이 작은 의식을 해요. 꽃과 음식을 바치고 뭐 향을 피우더라고요. 이렇게 영성이 살아있다 보니까 왜 이런 곳은 사람들도 좀 더 선하고 포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잘 여행하고 왔습니다. 서울보다 안 무서웠어요. 그 발리가 전 발리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서핑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예. 근데 술을 안 드시니까 참 안타깝다. 거기 빈땅 맥주를 한 잔 딱 하면서 바다를 탁 쳐다보고 석양이 이렇게 샥 져가는 걸 보면 정말 좋은데. 아니 저도 빈땅 맛있다 그래서 무알콜 빈땅을 또 사 먹어봤어요. 무알콜 빈땅이 무알콜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맥땡 맥콜 같은 무슨 콜 같은 맞아요. 느낌이어서 조금 먹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아이고. 어떻게 23일이나 가요? 제가 일하는 그 일단은 1년에 한 달씩 안식 휴가를 주거든요. 1년에 한 달이요? 무조건. 와우. 네. 이런 거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근데 대신 무급일 것 같아. 아니에요. 유급이에요. 100%? 유급이에요? 네. 우와. 네, 100% 유급이고 이거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휴가 직전에 자랑하세요. 100만 원의 보너스도 지급해요. 그래요? 우와. 그러니까 광고도 안 받는 독립 언론이 네. 대단한 야. 노력이네요. 사실 휴가가 무급이면 왜 한 달 휴가를 받아도 여행 가기 전에 돈을 아껴 써야 되고 예. 다녀와서 또 생활에 타격이 있잖아요. 일해야죠. 뭐 휴가 받아갖고. 근데 저희는 유급 휴가에 이제 보너스까지 주다 보니까 여행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한 달 푹 쉬고 돌아오면 처음부터 새로 일하는 새로 일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사실 일 능률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다가 독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여기도 연호와- 최저임금?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근무 조건이 좋아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예. 네. 근데 사실 이게 돈보다는 네. 돈 대신 여유를 챙기는 네.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운데요. 네, 그렇죠. 사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안식 휴가가 5년에 3개월, 그다음에 10년에 6개월, 예. 그다음에 15년이 되면 다시 3개월로 줄어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에 다시 6개월이 됩니다. 음. 예. 뭐 저희도 100% 유급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안식 휴가를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사업장에서 어쨌든 월 한 달 휴가를 주든가 혹은 안식 휴가를 주는 게 참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지향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시스템 정착하게 된 데 아픈 역사가 좀 있습니다. 오. 그 일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간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인데도 이제 매주 월요일에 그 홈페이지 대문을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기사들을 쫙 다 바꾸는 거죠. 왜 그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편집을 몰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로를 당연히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저희 지금 편집장님과 출판팀장님 두 분이 한 번씩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근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셨고 그 후에 이제 지금처럼 1년에 각자 한 달 유급 휴가를 받고 쉬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네. 우리 어쨌든- 일다에 박수 한번 예. 보내죠. 와. 네, 다른 여성 단체나 NGO들도 좀 먼저 기업이 이런 거부터 기업부터 이런 걸 시작하진 않을 테니까 좀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다에서 캠페인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나랑님의 부러운 휴가 이야기는 휴가 이야기인 거고 우리의 오늘 이야기는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슈슈슈, 연호슈. 자, 오늘의 슈슈슈. 연어슈. 오늘의 여성노동 이슈는요. 휴식권이에요. 예. 휴식권. 예. 앞에 이야기랑 연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휴식하면은 이제 대부분 휴가를 떠올리실 거예요.
요즘 정말 덥죠. 네. 아우, 정말 죽을 것 숨이 같은데. 막혀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대체로 가장 긴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휴가철이네요. 휴가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는 아직 뭐 매년 이런 상황인데 휴가 계획은 없고요. 좀 가슴 아픈 거 아마 이게 업로드 될 쯤이면 어떻게 될지 이게 보통 열흘 이후 정도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판이 났을 것 같은데 휴가 때 보통 용역 깡패가 네. 노사 현장을 쳐요. 음. 근데 지금 올해는 가불 오토텍일 아, 것 예. 같아가지고 음. 7월 말은 아닐 것 같고 8월 초일 거다라는 소문이 좀 돌아서 이게 매년 이래요. 휴가 때만 되면 용역 깡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휴가도 대부분 못 가는 데다가 심지어는 용역 깡패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저는 시민들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시니까 저도 못 가게 돼요. 일들이 그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럼 가불 오토텍을 지키기 위해 아니요, 휴가를 그러진 반납하신 않고요. 건가요?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예. 그 중에 가불 오토텍 소식도 계속 제가 듣고 있어서 음. 어찌 될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참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 위험한 나라예요. 예. 자, 우리 영혼지혜님 어떻게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는 뭐 딱히 휴가 계획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조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5살짜리 조카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놀이를 같이 하고 물반 고기반이 아닌 물반 사람반이 워터파크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우, 여름의 워터파크는 정말 그러게 물반 상상 사람 초월이에요, 진짜. 저의 선택이 아닌지. 연우 진경님은 휴가 계획 없으세요?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조용하게 잠시 뒹굴다가 어느 바닷가요? 우와. 제주도. 제주도 예. 언제? 예약해 놓으셨어요? 예약했어요. 야, 요즘 저가 항공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요. 저는 3월부터 예약했어요. 그럼 돼요. 예전에 저도 저가 항공으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렇게 저가 항공 예약한 적 있거든요. 5, 6개월 전에 예약하면 가능한데 요즘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휴가 계획을 세워요. 한 3월 경에 끊고 이제 네. 카드 나가고 그다음에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호텔 결제 이제 할부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좋네요. 하면은 좀 가능하더라고요. 뭐 저희 임금 받아도.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여름 휴가가 이제 대체로 7월 말에서 8월 초잖아요. 네. 전 예전에는 이제 여름 휴가는 그때만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휴가를 딱 그때 안 가시고 이제 네, 조금 네. 비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예. 같던데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이 휴가를 가시는 때는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휴가 문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들? 대체적으로 여름 휴가 문화가 어쨌든 7말 8초 이렇게 네. 휴가라도 간다 이렇게 음. 된 건 87년 대투쟁 이후에 노조 조직률이 그때 19%, 지금이 10%거든요. 거의 2배 치솟고 요구를 했었고요. 또 소위 3조 호황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3조 호황으로 한국이 10년간 좀 계속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IMF 때 딱 그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10년간 만들어진 문화 중에 하나. 그리고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을 거예요. 저는 저 젊은 20대 때는 해외 못 나갔어요. 외교관 자녀 이런 특수 고위층이 아니면 특권이었죠. 네, 그때는. 일반 사람도 못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89년인가 풀리고 그러면서 배낭여행도 조금씩 가게 되고 어쨌든 휴가 문화가 그때쯤 그런 모양으로 정착된 게 아닌가.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연차하고 결합되면서 사람들이 7말 8초에 안 가고 그 뭐 추석 끼고 뭐 길게 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바뀌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제조업체들이 공장 문을 닫는 시기여서 이때로 좀 정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전에 자동차 공장에서 5년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8월 첫째 주는 일주일 동안 공장이 아예 딱 멈춰서요. 과장하자면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때가 무더위가 절정인 시기고 1년 중에 업무 능률이 가장 오르지 않는 때죠.
에어컨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을 무렵의 역사적인 흔적이 아닐까 싶네요. 또 이때가 그러니까 보통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진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휴가를 가는 시기다 보니까 뭐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학원 방학 등이 이때 또 방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방학하고 맞물려지는 네네. 면도 그래서 있죠. 결국 가족끼리 시간을 맞추기도 가장 이때가 쉬운 때였기 때문에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가니까 또 그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그 7말 8초가 가장 많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꼭 설 추석 다음에 명절 같이 이때가 서울이 좀 헐렁하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따지고 보면은 애들은 방학해서 집에서 노는데 부모는 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는 너무 비싸요. 성수기라고 그러죠. 해가지고. 예. 이게 성수기가 근데 전 되게 웃긴 게 성수기가 점점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7월에 방학, 중순에 방학을 하고 나서 8월 한 15일 그 정도까지가 그 성수기라고 해가지고 그 각종 그 숙박 시설이라든가 뭐 요런 때 그 받는 비용들이 확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성수기가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7월, 8월은 그냥 대놓고 다 성수기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연말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초도 또 네. 성수기고 그래서 성수기가 아닌 달이 한 두세 달? 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성수기가 아닌 달이 한 두세 달 정도이고 나머지는 죄다 성수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말 8초는 또 이름이 따로 붙더라고요. 극성수기. 그때가 또 가장 비싼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 휴가 좋은 곳으로 즐겁게 떠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런 여름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법적으로 휴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휴가에는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가 있는데요. 법정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를 말하는데 주 1회의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는 생리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약정 휴가는 경조사 휴가 등 노사 간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으로 약정한 휴가를 말합니다. 이런 약정 휴가는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여름 휴가는 법정 휴가에서 빠져 있는 것 같네요. 네, 노동법에 여름 휴가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들은 여름 휴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냥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연차 휴가와 무급 휴가를 섞어서 주거나. 근데 노동자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연차 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 휴가를 받는 걸 텐데요. 이런 사업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노동조합이 힘이 있어서 단체 협약이 잘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별도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겠죠. 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고 있는 평등의 전화 상담원이 전해준 말인데요. 예전에 여름 휴가는 유급으로 별도 휴가로 주거나 했던 곳들도 최근에는 연차 휴가로 유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름 휴가는 이제 연차 휴가를 쓰면 연차 유급 휴가니까 그걸 가지고 기존의 하계 휴가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네. 하계 휴가라고 부르는 경향이 사라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연차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고용 형태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찾아가지고 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돼요. 정규직이 한 90% 정도 쓰면 비정규직이 보통 50% 정도 연차 휴가를 쓰고요. 시급 알바, 그러니까 시급으로 하는 경우는 10% 정도의 이제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차 유급 휴가로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 유급 휴가마저 고용 형태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면 연차 유급 휴가를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돼서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최근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A부터 Z까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를 엄청나게 벌려놓고 있는 세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전에 계속 이게 같은 말이 나왔어요. 연차 유급 휴가. 예. 연차 유급 휴가가 뭔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 유급휴가는 주 40시간 노동이 법제화되면서 연차와 월차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연차 유급휴가로 통일되었는데요. 1년에 8화를 노동한 노동자는 다음에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보장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좀 특정한 시기라서 사실은 휴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조선업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량팀이나 일회용 노동자들이 요즘 그런데요. 휴가 가라 그러면 영원히 휴가 가라는 소리로 들려서 무섭대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생겨버려서 한편으로는 그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우울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휴가는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8월에도 네. 이러고 있으니 8월에도 이러고 있으면 참 어쨌든 이 네. 유급휴가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네. 모두가 다 이제 쓸 수 있는 휴가인가요, 이게? 연차 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네, 주 15시간 예. 미만 노동자. 예. 네. 근데 비정규직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들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됩니다. 단 이 휴가로 인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참 잘 안 지켜지죠. 아까 우리 그 중원수미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휴가가 법적으로는 15일 이상인데 네. 이걸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가 아마도 평균 가장 낮을걸요. OECD에서. 그러니까 평균 쓰는 일수가 7일? 근데 그 7일조차도 유급휴가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고 비정규직은 50% 정도? 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수당으로 받아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예, 이제 임금이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이게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게 연차 수당을 갖다가 챙기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급은 낮고 수당을 많이 주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당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뭐 70만 원인데 네. 수당까지 다 합쳐져야 150에서 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휴가까지도 수당으로 받아야지만 먹고 사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낮으면 이렇게 수당이 많고 그럼 퇴직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상여금도 낮출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사회보장금 낮지, 사회보험 낮추지, 퇴직금 낮추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 임금 체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휴가 포기하고 수당으로 달라고 하죠. 그렇죠. 뭐 먹고 살 만큼 이제 뭐 돈이 나오면은 그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휴가를 가느니 어차피 휴가도 가려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수당으로 받는 걸 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관행이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제는 안 돼요. 예. 그죠? 예. 안 쓰면 끝이거든요. 네, 네, 이게 안 네. 쓰면 끝인데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여전히 그런 조항들이 좀 있는 맞아요. 경우들이 예. 있고 그 전에는 대부분 수당으로 받아가셨고 이런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차 유급 휴가가 이제 수당을 예전에는 당연히 지급을 했었는데 안 쓰면 네. 최근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거를 갖다가 그 사업주가 언제까지 써라라고 이렇게 촉진을 하는 공고를 내거나 공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연말에 그 안 썼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줘야 되는 의무가 면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이 바뀌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휴가를 가도록 해야 되는데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심지어는 카톡으로 지시까지 하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갈 수가 없는데 돈은 안 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줄이면서 휴가 가도록 촉진해야죠. 그렇죠. 근데 또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휴가 일수가 또 되게 작잖아요. 네. 2015년에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라는 데서 유급휴가 국제 비교 2015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걸 보면은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가 30일, 멋있다. 오스트리아가 25일,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미국은 한국처럼 15일인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휴가 일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휴가를 다 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렇죠. 주원수민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은 15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일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대요. 6일이래요. 전 7일 정도는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래서 슬프다 슬퍼. 네, 휴가일수 대비 아. 실제로 사용한 휴가를 봤을 때 40%, 26개 국가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여기서 또 비정규직은 더 못 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쉬지 않고 노동하는 문화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한숨이 나오는 결과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각종 통계에서 1위를 휩쓰는 것들이 전 정말 안 이거 좋은 좀 것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참. 네, 어쨌든 근데 법정 공휴일도 우리나라가 좀 작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인데요. 이 중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을 적용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뭐 신년일,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처럼 아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971년부터 월요 공휴일법을 시행하고 있어서 노동절은 9월의 첫 번째 월요일, 뭐 현충일은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처럼요. 그래서 또 특정일인 공휴일도 뭐 일요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또 마찬가지로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인 금요일을 역시 공휴일로 정해서 정한다고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공휴일은 총 16일인데요. 일본 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하는 대체 휴일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번째 주 월요일 같은 식으로 정해놓은 휴일도 꽤 많아서 우리나라보다는 주말과 훨씬 덜 겹친다고 해요. 휴일이. 그거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몇 네. 번째 월요일, 몇 번째 음.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네. 또 대체 공휴일을 예. 또 따박따박 만들어 놓고 예. 본받읍시다. 예. 네. 받읍시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휴가 일수 자체가 적은 데다가 휴가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특유의 또 여행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한 번 가면 뽕을 빼죠. 네. 네, 전 세계에서 신혼여행을 가장 멀리 가는 나라 1위가 에. 또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2014년에 페이스북에서 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은 신혼여행 때 평균 6,437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예, 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움직이면은 뭐 서울 부산 8번 왕복을 하는 거리네요. 갑자기 2012년 대선이 생각이 나네요. 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수행하면서 8,000에서 9,000km를 40일간 달렸거든요. 미친 듯이 달렸던 기억이 나네. 야, 근데 이걸 휴가 때 이런다고요? 네. 대단하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예. 있겠지만 결혼 휴가만큼 장기 휴가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우리 중원수미님은 신혼여행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바로 나랑 님이 다녀오신 발리로 갔었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괜찮은데 그 전에 제가 40살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 갔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자유 몸도 되고 약간 여유도 생겨서 대출해가지고 이제 아줌마가 딱 배낭여행 갔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게 젊은 친구들이 배낭여행 왔어요. 근데 정말 메뚜기 뛰듯이 도시를 뛰어다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열흘에 20-30개 도시는 보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한 개 도시를 2박 3일 뭐 이렇게 제가 거의 40일쯤 배낭여행 갔는데 저는 6개 도시인가 갔거든요. 근데 보통 40일 정도면 40개 도시 이상을 다니는 사람들도 봤어요. 하루에 한 번. 네.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기어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오면 올수록 더 많이 하고 패키지 여행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신기했던 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 이제 패키지 여행들이 보면은 하루에 2도시를 찍잖아요. 네. 예. 거의 정신이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보여주면은 만족을 못하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또. 1년에 한 번 간신히 오고 짧게 오니까 맞아. 그러신가 봐요 정말. 이게 제가 봤을 땐 휴가 기간에 따라서 휴가 음. 스타일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휴가가 길다 보니까 한 곳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몇 주씩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발리 갔을 때도 서양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나 호텔보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아예 집을 빌려서 한 달씩 머무르면서 요가 수업도 듣고 요리 부럽다. 클래스도 듣고 가까운 지역에 짧게 여행도 다녀오고.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휴가가 짧으니까 유명한 관광지만 찍고 가고 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사실 회사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2박 3일에서 길면 연휴 끼고 열흘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이드북 같은 데서도 3박 4일, 길면 9박 10일 이렇게 코스를 짜서 제시하는 책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패키지 이 여행 상품들을 보면은요. 가장 긴 게 제 기억에 12일짜리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는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이 좀 길게 가시긴 그쵸. 하는데 뭐 패키지는 사실은 저는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갈 때는 패키지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많이 못 걸어 다니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담아 실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엄마랑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2주가 넘어가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참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라는 몇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멀쩡하게 즐긴다.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고 사방팔방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없다? 더군다나 인터넷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하면 그 다음 날 혹은 밤에도 오고 또 더 놀란 거 요즘 택배가 밤 11시에 오는 것 맞아요. 때문에 네. 정말 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거. 예. 예, 저는 얼마 전에 그 제 아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 자기 외국인 친구가 뭐 신분증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는데 자기네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일주일은 걸린대요. 예, 발급까지. 예. 근데 가자마자 바로 발급해 준다는 거. 그래서 한국 최고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정신이 있는데. 없죠. 네. 근데 하지만 요거를 요 모든 결과들을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하는 게 있어요. 24시간 풀 가동되는 사회. TV에 자주 등장하는 예능인이 한 분 계셔요. 근데 네. 그분이 고향인 호주에 갔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정말 24시간 김밥집, 그다음에 24시간 커피숍, 편의점, 심지어 요즘에는 설렁탕집도 24시간 하고 초밥집까지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끔 저희가 사무실에서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홍대 인근을 나와보면 정말 이게 새벽인지 낮인지 잘 모를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서양 사람들이 홍대 쪽 오면 여기가 패러다이즈라고 이렇게 밤 늦게까지 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없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뭐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야간 버스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반드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프랑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유럽에나 프랑스에 갔을 때 우리나라 말로 보면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뭔가 이제 뭘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분께서 계속 이제 줄을 서 있잖아요. 한 사람씩 상담하면서 늦게 하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땡 끝난 거예요. 점심시간이라고. 그래서 점심시간 2시간 끝나고 다시 왔는데 제가 사실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해야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그 나라의 정신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해버리면 사실상 거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제되는 시스템이다. 전 그 말은 굉장히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추자. 슬로우 푸드, 패스트 푸드 말고 뭐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 사실은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효율 정말 극도의 효율을
주장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노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불편함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을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사회가 돼버린 게 아닌가 아유, 싶은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ILO 이상원 사무처장이 쓴 책이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예. 저도 그거 읽었어요. 이 책이어서 이 책에서 보면 스위스 이야기가 좀 소개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대요. 필수적인 서비스인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이 필수적인 서비스에 주유소가 들어가는데요. 7위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유소에 딸린 매점도 영업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영업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서 이를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소비자라면 그걸 찬성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라면 반발하는 게 당연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일자리의 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 야간 노동에 일자리가 새로 이렇게 무지하게 생겨난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야간 노동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산재와 관련한 이제 백서를 냈어요. 그 외부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냈는데 그 전문가들을 그 얘기 중에 가장 놀랐던 게 발암 물질에 의한 백혈병이나 이런 것 이상으로 야간 노동, 교대제 이것이 사실은 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특히 반도체나 이런 데서 제시된 거 보면 삼성 LCD에서 뭐 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를 자주 했던 여성이 만성 신부전증 같은 거를 걸렸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2014년부터 법원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로 야간 근로를 하는 것이 산재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확대된 게 2015년에 그 간호사분들이 야간 근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에서 내분의 간호사가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유산을 한 거예요. 집단 유산이 발생을 했어. 그것 때문에도 이제 더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이런 야간 근로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산재 발생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어두울 때 자자.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꺾여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해 뜨면 일 나가고 해 지면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서 놀다가 자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보통 템플스테이 에. 프로그램 표를 보면 에. 새벽 4시에 기상을 에. 하고 저녁에 9시면 자더라고요. 예. 근데 왜 도대체 난 새벽 4시에 못 일어난다. 난 그래 템플스테이 못 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 따져보니까 뭐 9시에서 4시까지 자면은 뭐 대충 충분히 잘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그렇게 안 되는 네. 거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계속 깨어있는 습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밤에 잠을 안 자면은 이제 호르몬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몸에 매우 해롭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유방암, 발암인자가 그렇죠.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근데 의학적으로도 이게 제기가 잘 됐었죠. 개선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24시간을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야만 이 교대제나 야간 근로가 사라져요. 그러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이런 논쟁에 찬성하는 쪽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그리고 필요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시장 논리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의 권리 같은 측면을 좀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24시간 영업하는 논리와 별 다를 바는 없네요. 그렇죠. 네, 결국 이 논쟁은 법정에서 끝을 맺었는데요. 2009년 스위스 연방법원은 최종적으로 매점의 24시간 영업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매점에서 파는 샌드위치와 커피는 생사를 가르는 필수 서비스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움직이지만 샌드위치를 안 먹었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때 자라. 그렇죠. 운전하고 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때는 잘하는 거고요. 음. 이렇게 보면 사실 스위스나 유럽은 노동자 휴식권, 건강권, 생명과 안전 이런 것을 이제 중시에 놓는다면 우리나라는 항상 이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이윤 해도 열심히 일해봤자 가난해지는 나라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1%는 부유하지만 나머지 99%는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라서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사회가 어느 한 부분만 바뀌어갖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뭐 이게 연동이 다 되는 거잖아요. 아까 중원수민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장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장을 보고 그리고 사회가 서비스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그거를 기다려줄 시간이 없는 거죠. 맞아요.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결국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감수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편의점이 24시간 영업만 안 해도 꽤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주는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도 가족 경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알바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편의점이 만약에 24시간 영업을 안 하면 알바생 입장에서도 야간 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편의점의 경우 사실 최저임금 위반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주의 사업장이잖아요. 편의점이 낮은 매출 때문에 알바생 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가동해야 되다 보니까 알바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면 결국 고용이 줄어들까요?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편의점주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다들 24시간 영업을 안 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본사가 계약을 강요하더라고요. 24시간 24시간 해야 된다. 24시간에는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안 팔리는 상황에서 알바를 써야 되니까 어떤 걸 하시냐면 밤에 자기가 해요. 알바는 낮에 쓰고. 그러니까 사실은 알바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큰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러면 밤에 영업 안 하고 노동시간 작은 그런 외국에서는 그러면 왜 고용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냐. 그렇잖아요. 그쵸. 선진국일수록 24시간 영업 안 하고요. 근데 노동시간 짧고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용률 높기 때문에 뭐 24시간 영업을 안 해서 고용률이 줄어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영업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또 매출이 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소비재의 양은 이제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이 밤샘 영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 살 거를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밤샘 영업을 안 하게 되면은 미리 사두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 동네 구멍가게가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영업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역시 불편한 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제가 배낭여행 간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배낭여행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렇게 업무상 출장도 외국으로 좀 가보면 가장 재밌었던 게 저는 가장 인상적인 독일이나 몇 개 나라에서는 특히 좀 그러니까 핵심 도시 말고 약간 주변 도시로 가면요. 저녁 7시면 이미 어두워요. 그래서 나 사람들이 다들 뭐하고 사나 이랬어요. 어둡고 그러니까 7시 정도가 되면 이미 특히 겨울의 경우는 상가에 겨울 불이 안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보통 3, 4시가 되면 그러니까 오후 3, 4시가 되면 차가 막혀요 조금. 그때 퇴근해요. 그리고 상점을 오전 10시쯤 열어요. 그래서 자칫 이거 잘못하면 제가 3, 4일 정도 음식을 제대로 사기 힘들었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렇게 느릿느릿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하여튼 그런 편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식당이나 가게들이 영업을 일찍 종료하면 밖에 나와서 놀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빨리 맞아요. 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회식이 늦게 끝나는 것도 음식점이나 주점 영업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밤새 노는 거죠. 근데 요즘 네. 젊은 친구들은 회식은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클럽 가서 노는- 밤새 그렇죠. 놀아요. 아, 하긴 그렇죠. 예. 네, 이제 일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재편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이 영업 시간 축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 사업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고요. 소비자로서 나의 권리는 노동자들의 노동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를 좀 항상 기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통통 연호통. 자, 이제 여성노동 통계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네. 통통통. 연어통. 이번 연호통에서는 가사노동 시간 통계를 살펴볼 건데요. 집안에서의 휴식권은 가사와 육아 등 돌봄 노동을 끝낸 후에야 비로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휴식권은 평등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낸시 프레이저라는 여성학자가 성평등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반빈곤, 반폭력, 소득평등, 여가 시간의 평등, 존중의 평등, 반소외, 반남성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휴식권은 여가 시간의 평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선 저는 항상 제가 받는 질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남성 혼자서 돈을 버는 집. 그러니까 여성은 주부고 그 경우 어떠냐면 대체적으로 여성이 가사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잠자느라 정신이 없죠. 장시간 노동하니까 피곤해요. 네.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 남성이 같이 하는 경우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50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판기였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사이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로 남녀가 같이 돈을 벌면 그럼 또 이게 달라지냐 그것도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본이 그러니까 여성은 가사 일을 하고 남성을 돈은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성들이 집안일을 하신다는 분들도 도와준다라는 말 많이 해요. 여성은 도와준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내일이라고 거죠, 얘기하죠. 그냥. 근데 네. 표현 달라요. 그래서 설거지 하신다 이런 분들도 나 설거지 많이 도와줘. 장 보는 거 많이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요. 얘기하죠. 또 설거지 해줘. 해줘. 예, 그러니까 장보기 해준다고. 이게 일하는 여성의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일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보면은 집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기사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한국 남성들의 가사 분담률이 세계적으로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의 1일 가사 노동 시간은 고작 40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3시간 14분으로 무려 5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이게 어디서 나온 통계죠? 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개한 2015 1가정 양립 지표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이 반발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기사의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남성분들이 오늘도 내가 밥 차려 먹고 나왔다. 분리수거 내가 한다. 이런 얘기들, 이런 분노에 찬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렸죠. 네. 남성들의 분노에 의하면 나는 안 그렇지만 이분들의 그 실태를 모아보면 그런 통계가 나온다. 뭐 그런 걸까요? 그때 당시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조사 항목이 장보기, 식사 준비, 세탁, 청소를 공평하게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또 아픈 가족이 있을 때 누가 돌보냐라는 것이었는데 통계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남성들이 단 댓글 중에서 설거지는 내가 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 보도했던 JTBC 팩트체크 기자도 자기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항목이 설문조사에 없었다고 아쉽다고 무척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 기사 보고 참 많이 웃었는데 이제 보통 여성이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남성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뭐
이 통계에서도 설거지 항목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가사노동의 전체 그 비중 중에서 설거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작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하고 설거지를 하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노동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설거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그러니까 또 남성이 설거지를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걸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설거지를 등가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음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 생각보다 구석구석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이 숨어 있다면 이걸 일로 보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살 때 과연 누가 그 일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이 통계를 듣고 화가 났다면 실제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OECD에서 여성이 결혼하고 육아 때문에 그만두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터키밖에 없어요. 그렇죠. 확실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맛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말 그래요. 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손이 많이 맞아요. 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정말 가보니까 외국은 냉동 음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남녀가 음식 준비도 비슷하고 설거지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무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들깨가루 가지고 무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정말 맛있긴 한데 이게 손도 많이 가고 힘도 많이 들다 보니 어쨌든 그런 모든 게 하나하나가 여성들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력 단절 그렇잖아요. 내가 네. 그러니까 이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느니 그 돈은 내가 그냥 감당하는, 내가 그냥 그만두고 애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대개의 경우. 네, 경력 단절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네.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뭐 여성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폄하 그리고 낮은 가치의 노동, 그다음에 낮은 임금, 그리고 보조적인 노동 뭐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 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돌봄 노동,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이 다 여성의 몫으로 책임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여성에게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죠. 사실은 애가 다들 그러시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더 난리라고. 1학년 때 정말 난리가 네,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릴 때는 아이께 이제 24시간 맡기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초등학교가 가면 줄어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엄마가 숙제까지 봐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많다 보니까 엄마한테 급식 당번 예, 해라. 급식 뭐 당번 아침에 해라. 뭐 녹색- 초록 어머니. 맞아요. 초록 어머니의 녹색교통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죄의식을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애가 조금이라도 좀 사춘기가 심하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만두는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그만두게 되는 거를 갖다가 스스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선택을 한 게 아니거든요. 강요를 당해서 거기에서 밀려갖고 사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뿐인데. 예. 이게 갑자기 좀 힘이 빠지는 얘기를. 네. 네, 힘냅시다. 네. 네,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직장에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집은 우리에게 많은 노동을 요구합니다. 저도 이제 독립해서 산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이게 집을 제대로 건사하면서 살림살이를 잘 챙기면서 산다는 게 진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네, 가사노동, 돌봄노동이 즐거울 수 있으려면 이게 정말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일이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웹툰을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에서 그런 걸 쓰더라고요. 이 부부가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냉장고에다가 메모지를 붙여놓고 꼼꼼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재택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노동을 했는지 이 두 사람이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평등하게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저녁 때가 되면은 내가 아침에 얘를 몇 시간 받고 네가 오후에 얘를 몇 시간을 봤으니까 저녁 시간은 네가 봐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예. 참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계는 어쨌든 전체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수치일 뿐입니다. 그게 나의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0 아니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에 분노하기보다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멋있다. 예.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법법법 연호백 여성 노동자에게 백이 되는 법 이야기 법. 연호백.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예.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영혼지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풀어보면 회사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급 휴일이 주휴일이고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치면요. 한 주에 내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내가 일한 40시간에 유급휴일 하루치인 8시간을 더해서 48시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급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을 받고 일한다고 계약을 했을 때 주급 계산을 하게 되면 6,030원에 40시간을 곱하는 게 아니라 48시간을 곱해야 하는 거죠. 40시간보다 짧게 일한 경우에는 40시간분의 주당 일한 시간 곱하기 8시간을 하고 여기에다가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고 지혜 씨가 말씀하신 것은 주급일 네. 때고요. 그러면 월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저임금 6,470원이면 내 월급이 얼마지? 이걸 사람마다 달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209시간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209시간을 곱한다. 요건 다들 이제 계산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고 이것을 한 주인 7로 나누면 52주 정도가 나오는데 52점 정확하게 142주거든요. 그걸 12달로 나누면 평균 한 달이 4.345주. 야, 정말 힘들다. 근데 이게 뒤에를 빼버리게 되면은 이 계산이 와, 모자라요. 모자라요. 이건 소수점이 예, 정말 맞아요. 길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쩔 편의상 수가 없어요. 소수점 3자리까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주에 그렇게 한 달에 평균 어쨌든 4.345주가 되면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을 주는 걸로 아까 네. 영혼지혜 씨가 말씀하셨으니까 48 곱하기 4.345 하면 209시간.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209시간,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209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주 40시간 예. 일한 노동자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만 해당되고요. 그래서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데서 일부러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주휴수당 안 주려고요. 그렇죠. 주휴수당 네. 안 주려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유급휴가 안 주려고 머리 굴리는 나쁜 놈들 엄청 많은데 이게 또 근데 정부부터 앞장서 가지고 지금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을 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너무 성글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촘촘하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ILO라고 국제노동기구. 노동기구 예. 회원국이기도 한데 지금 수십 년째 계속 개정 공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노동서부터 시작해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또 적용 안 되는 거, 주 15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들한테 적용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좀 더 심각해지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도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급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꺾기도 있고 거기에 요즘은 0.5시간제도 있어요. 2.5, 3.5, 4.5. 점호 계약이 네, 점호 계약을 하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노동법을 계속
피해갈 수 있어가지고 물론 기업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임금 비용이 커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거꾸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권, 인권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문제라서 외국처럼 그리고 ILO도 계속 권고 개정을 하고 있어서 시급히 바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도 이제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라고 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20대 국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있는 권리부터 좀 촘촘하게 챙겨보는 습관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의심스럽다, 이상하다 싶을 때, 잘 모르실 때, 그럴 때는 전국 어디서나 1670-1611로 전화 주시면 평등의 전화 상담 활동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1670-1611. 기억해 주십시오. 1670-1611. 예. 주유수당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없어요. 예. 이게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모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서로 이제 얼굴 붉힐 일이 없고 서로의 권리를 이제 존중해 줄 수가 있겠죠. 1944년에 필라델피아 선언 첫머리에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노동은 상품일 수가 없습니다. 노동은 인권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일 수가 없는 거고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노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휴식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네,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2번째 시간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되십시오. 아, 휴가 계약 세워야 되는데.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